학습 5일차 듣기 2, 3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5일차부터 이제 듣기 2, 3부분 대화문 형식을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볼게요. 우선 먼저 대주제 먼저 볼게요. 너는 누구니? 신분, 직업, 관계 파악하기가 주제예요. 그쵸? 즉, 신분, 직업,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인물 관련 문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듣기 2, 3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대화문이에요. 그리고 3부분의 절반은 긴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 3부분에 이제 길고 짧은 대화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대화 유형이 듣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2, 3부분의 대화 유형 장악이 굉장히 필요한 파트라는 거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특히 2, 3부분은 대화문이다 나오죠. 제 2부분의 15문제는요. 남녀가 한 번씩 굉장히 짧게 한 번씩 대화하는 짧은 대화문이고요. 제 3부분의 절반인 10문제는 남녀가 서로 2번 이상 조금 대화를 좀 길게 나누죠. 그런 긴 대화문이에요. 다시 말했듯이 4급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 대화문 영역이. 그래서 반드시 장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 듣기는요. 일단 우리가 녹음을 듣기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보기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듣기 2, 3부분부터는 질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4개의 보기를 미리 확인하고 녹음을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듣기는 보기 4개를 미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4개를 딱 봤더니 인물 관련돼서 지금 보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걸 파악하는 문제예요? 바로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인물에 관련 문제구나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들을 수 있겠죠. 그럼 훨씬 더 정답에 가깝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물관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대부분 인물 관련 문제는요. 정답이 되는 그 인물 관련 어휘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놈을 그대로 딱 찍으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대부분 그러나 앞부분 호칭에 그 인물이 떡하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처음부터 좀 집중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 어휘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부분 그 호칭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그 제시 어휘가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연관 어휘로 유추하도록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음을 들었더니요. 毕业 졸업하다 혹은 동슈 친구, 老师 선생님, 정지 성적, 专业 전공, 考试 시험 이런 어휘가 나와요. 그럼 딱 봐도 유추할 수 있는 어휘가 좀 생각이 나시죠? 그쵸? 어떤 것들? 学生, 학생이라든지, 学校, 학교라든지, 이런 관련 어휘가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인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된 어휘로 유추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하지만 대부분 유추하는 느낌보다는요, 대부분 정답이 될 만한 어휘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 관련해서 묻는 질문 유형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나온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기, 녹음 듣기 전에 보기 4개 먼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A, B, C, D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동시, 동료, B, 슈슈, 삼촌, C, 나이, 할머니, D, 관중 됐죠? 4개 딱 보니까 냈다 지금 인물 관련해서 인물 어휘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파악하는 문제다?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다. 4개 중에 들리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녹음 한번 들어볼게요. 例题1：这块巧克力味道不错，你在哪儿买的？不是我买的，是我叔叔从国外带来的。问：巧克力是谁送的？ 네, 녹음 들어보셨죠? 그쵸? 4개 어휘 중에 그대로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쵸? 뭐예요? 슈슈, 삼촌, 들리셨나? 들리셨을 거예요. 그쵸? 정답은 우리가
뭐로 딱 찍을 수 있어요? 정답은 B로 찍을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 남자가 뭐라 그랬죠? 这块巧克力味道不错. 이 초콜릿 맛이 不错. 뿌가 있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러시면 안 돼요. 不错는 好, 좋다는 뜻이에요. 이 초콜릿 맛 좋아. 你在哪儿买的? 너 어디서 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요. 不是我买的.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가 사주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是我叔叔, 내 삼촌이요. 从 어디로부터? 国外, 외국으로부터 따이 가지고 回来的 돌아온 거야. 즉, 내 삼촌이 외국에서 사다 주신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초콜릿은 누가 사다 주었을까요? 정답은요. 슈슈가 정답이었어요. 그쵸? 보기 4개 중에서 지금 정답이 되는 슈슈라는 삼촌이라는 어휘가 그대로 녹음해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인물 관련 문제는요. 보기 4개에서 정답이 되는 그 어휘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제 2번 한번 더 볼게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에는요. 긴 대화 유형으로 살펴볼게요. A, B, C, D 역시 녹음 전에 보기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A 읽어볼게요.邻居 뜻은요. 이웃. B는요. 大医生. 이성은 뭐죠? 이성 의사죠? 의사 앞에 따이 성을 가진 의사 같아요. 따이성. 그 다음에 C는요. 신라이더 후슈. 새로운 간호사.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는 좀 같이 체크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어휘죠. D. 찬팅服务员. 식당의 服务员. 종업원. 역시 4개 보니까 4개 보기 모두 다 인물 관련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인물 관련 문제구나 생각하시고요. 4개 중에서 우리가 인물 들리는 어휘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답을 찍고 한번 가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2。刚才在餐厅和你打招呼的那个女孩是谁？小戴呀，新来的护士。新年晚会上，我们俩一起表演节目了。我想起来了，是她呀。下次有机会介绍你们认识一下。问：他们在说谁？ 네, 녹음 들으셨죠? 근데 조금 여러분이 혼동을 했을 거예요. 왜냐? 좀 연관 어휘가 하나가 아니라 봉이에 제시된 4개 중에 이렇게 2개 정도가 좀 들린 느낌이 들렸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가 뭐라 그랬죠? 깡잘, 방금 在餐厅, 찬팅 어디죠? 식당이죠. 그쵸? 보기 4개 중에 지금 D 보니까 찬팅 服务员, 찬팅이 지금 중복이 되고 일단 있어요. 중복되고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깡차에 방금 在餐厅 식당에서 和你 너와 打招呼的 인사한 那个女孩 저 여자는 是谁 누구니 했어요. 지금 식당에서 너와 인사한 사람 누구야 라고 했죠. 그쵸? D 보니까 식당의 종업원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식당이라는 단어가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D는 여기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약간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죠? 小戴야, 小戴라고 해. 그 여자와 인사했어 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新来的护士. 뭐라고 해요? 새로운 간호사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그쵸? 보기에 누구와 일치해요? C와 완전 일치하죠? 그쵸? 그럼 정답은 D일 가능성 커요? C일 가능성 커요? 그죠? 정답은 C일 가능성 크죠. 비슷한 어휘가 나왔다고 해도 조금 더 정확하게 모두 다 정확하게 들리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여자 질문 보시면요. 他们在说谁?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식당의 종업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小戴라고 하는 새로운 간호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어떻게 돼요? C가 되겠죠? 여러분이 D로 정답을 체크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알겠죠? 조금 더 보기와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답은요, C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또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실전 PT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짧은 대화문 1번, 2번, 3번 딱 보니까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보니까 4개의 보기가 모두 다 인물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인물을 파악하는 문제다. 인물. 그쵸? 그러면은 녹음을 들었을 때요. 들리는 어휘가 그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문제 2번 보시면요. 한번 A, B, C, D 보기 확인해 볼까요? 친치, 친척. B, 邻居, 이웃, 同事, 동료, 同学, 친구들하고 다 지금 인물 관련해서 나오고 있네요. 역시 긴 대화문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기 4개가 다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물 관련 문제다라는 것들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5일차 독해 제2부분 공부 시작해볼게요. 처음으로 이제 독해 2부분 공부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유형 먼저 파악해볼게요. 독해 2부분은 독해 40문제 중에서 이 부분이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떻게 생긴 유형이냐? 바로 짧은 문장 3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짧은 문장 3개를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독해 2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짧은 문장 3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또 맞는 것 같고요. 또 저렇게 배열을 해도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파트가 사실 독해 2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HSK 4급에서 이 독해 2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공략하는 그 방법을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사실 시험에서는 나오는 유형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요. 공부하면 그 안에서 뭐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A, B, C 세 문장이 짧은 세 문장이 출제가 되고요. 이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 이게 바로 독해 2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독해 2부분에서 오늘부터 이제 배워야 할 큰 주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주제는 첫 문장을 잡으면 답은 거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A, B, C 짧은 문장이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첫 문장만 잡아낸다면 조금은 쉽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A, B, C 문장에서 만약에 첫 문장이 A예요. 그럼 정답은 뭐 아니면 뭐예요? A, B, C 아니면 A, C, B겠죠. 반대로 첫 문장이 B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럼 정답은 B, A, C 혹은 B, C, A 둘 중 하나겠죠. 반대로 또 첫 문장이 C라면 정답은 C, A, B 혹은 C, B, A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문장만 잡아내면 확률이 확 준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첫 문장에는 어떤 표현들이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볼까요?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사람의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첫 문장이다라는 거. 우리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 이름 많이 부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대명사나 사람 이름, 신분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첫 문장에 이런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성의 어휘가 등장을 하면 첫 문장에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됐죠? 보시면요. 시험에 나왔던 첫 문장에 나왔던 이제 표현들이거든요. 뭐 샤오리 이름들, 뭐 라오장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왕지아오쇼 왕 교수님 혹은 워더나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예예 할아버지 이런 것들 혹은 중국人很多人每个人이렇게 사람 이름 신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첫 문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신분 인칭 대명사 말고도요 동사라든지 혹은 문장의 첫 문장으로 자주 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我认为 내가 생각하기에 我觉得 내가 여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对于中国人来说 중국인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중국인에 대해서 말해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첫 문장에 온다는 것. 혹은요. 环境保护 환경보호란 혹은 放弃 포기란 交通
교통은 춘지의 설날은 중국의 명절에서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장에 큰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주제를 미리 언급하는 이런 표현이 또 첫 문장에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A, B, C 짧은 세 문장 중에서 첫 문장에 자르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그 문장이 아마 첫 문장이 될 거고 나머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요. 또 의미에 맞게 배열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배열하는 방법은요. 계속 공부해 나가 볼게요. 오늘은 첫 문장에 자르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는 첫 문장에 나오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첫 문장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요. A, B, C 문장 보시면요. 첫 문장 딱 눈에 들어와요. 바로 A, B, C 중에 누구죠? A죠. 왜요?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하면서 첫 문장에 자르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정답이 뭐 아니면 뭐일 가능성 크죠? 정답은 A, B, C 혹은 A, C, B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확률이 확 줄었어요. 그쵸? 나머지 B, C의 순서는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뒷부분 순서 잡는 순서 잡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중에는 배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볼게요.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에 他各方面 그는 各方面 각 방면에서 很优秀 매우 우수한 것 같대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 라고 하네요. 그 다음 B, C 한번 순서 잡아볼게요. B 봤더니요. 这一点, 이 점은 他吸引我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요原因 주된 이유다. 이 점이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된 이유야. 됐고요. C 해석해볼게요. 首先 먼저 脾气 기질과 性格 성격이 매우 좋아 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B, C 한번 볼게요. B는요. 이 점이 나를 매료시킨 주된 이유야 라고 하고 있고요. C는요. 기질, 성격이 너무 좋아 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먼저 와야 돼요? 기질, 성격이 너무 좋은 바로 이 점이 그가 나를 매료시킨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와야겠죠.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성격과 기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정답은 어떻게 돼요? A, B, C가 아니라 A, C, B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머지 문장들의 순서 배열 방법은요.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답은 A, C, B고 오늘은 첫 문장만 잡아내는데 우리가 힘써보자 라는 것.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요. A, B, C 같이 볼게요. A 볼까요? 이후에 첫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문장 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그쵸? B, 예예, 할아버지 첫 문장 올 가능성 크죠? 그쵸? 인물이 정확히 앞에 딱 등장했네요. B는 첫 문장이 올 가능성 커요. C 볼게요. 나는 대명사 있네요. 인칭 대명사 첫 문장이 올 가능성 크죠? 첫 문장이 올 가능성 큰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B, 예예, 할아버지 告诉您 당신께 알려드릴게요. 무엇을요? 이거 好消息 하나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네요. C 해석해볼게요. 我通过 저 통과했어요. 导游考试了 导游가 만약에 뭔지 몰라요. 그러면 考试는 시험이잖아요. 저 무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导游는 관광 가이드예요. 그래서 导游考试하면요. 관광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B, C 누가 더 먼저 올까요? C는 저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어요. B는 할아버지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 더 먼저 와야 돼요? B가 더 먼저 와야죠. 할아버지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떤 소식이요? 바로 제가 가이드 시험에 통과했다는 그 소식이요.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요. 첫 문장은 B가 될 가능성이 더 크네요. 첫 문장은 B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은 B, C, A 혹은 B, A, C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겠죠? A 해석하면서 완벽하게 문장 배열해 볼게요. 이후에 就是 바로 一名 한 명의 正式的 정식 导游了 가이드입니다. 됐죠? 순서 배열해볼까요? 일단 B 할아버지 당신께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은 소식이 뭔지 나와야겠죠? 뭐죠? C 제가 가이드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니까 A 바로 내가 이제 정식 가이드가 된 거죠? 이후로 저는 정식 가이드입니다. 정답은 B, C, A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문장만 빨리 잡아낸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왔던 실전 문제들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 2번 볼까요? A, 하이 이런 표현이 첫 문장에 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다음 B, 大熊猫 뜻은요? 大熊猫 HSK 4급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 표현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동물이거든요. 大熊猫 팬더예요. 그쵸? 팬더는 아마 이 문제 2번에 주제는요. 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B가 첫 문장이 될 가능성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볼게요. A, B, C 중에 첫 문장 될 가능성 큰 거. 웜은 딱 봐도 지금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죠. 보이죠? 아마 A가 첫 문장 될 가능성 크네요. 또 볼까요? 문제 4번도요. 수어이 그래서 이런 거 첫 문장 올 가능성 크고요. 없고요. 그쵸? C 보니까 我 나는 인칭 대명사 있죠. 아마 C가 첫 문장에 올 가능성 크다는 거. 문제 5번도 볼게요. 딱 봐도 샤오장 딱 사람 호칭 앞에서 딱 부르고 있죠. 아마 B가 첫 문장이 될 가능성 크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첫 문장이 올 가능성이 큰 표현들을 살펴봤고요.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첫 스타트를 한번 끊었습니다. 열심히 다음 문장들도 배열하는 법을 공부해 나가 볼게요. 학습 5일차 쓰기 1, 2 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이번 학습 5일차에서는요. 조동사와 형용사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조동사 먼저 볼게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어디 앞에 온다? 동사 앞에 온다. 조동사는 어떤 거를 나타내죠? 바람, 소망, 가능, 능력, 허락, 당위성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 조동사 한번 볼게요. 조동사는 고작 해봐 요렇게 한 10개 정도 손에 꼽혀요.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조동사 몇 개 볼게요. 想 하고 싶다. 要 해야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能 할 수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会 배워서 할 수 있는 뭐뭇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应该 해야 한다. 너무 잘 나오죠? 또 하나요. 네, 요놈도 우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한번 꼭 체크해 볼게요. 조동사 한번 위치 살펴볼게요. 조동사는 어디 앞에 온다 그랬죠? 그쵸? 동사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수러 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면 수러 앞에 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문 볼까요? 我要喝咖啡 喝마시다라는 동사죠. 그 앞에서 要가 조동사가 왔네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 이렇게 동사 앞에 조동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조동사는요. 앞에 부정형이 쓰일 때 뿌를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부정하면 뿌 말고도 뭐 있죠? 메이어도 있죠. 근데 조동사에는요. 부정을 쓴다면 메이어가 아니라 뿌를 사용한다는 거. 예문 첫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我不会说汉语 메이회이가 아니라요. 뿌회라는 거. 그쵸?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동사 앞에는요. 뿌라는 부정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동사의 위치를 한번 크게 볼게요. 우리 기본 문장 성분 어떻게 돼요? 주어, 그 다음 수러, 그 다음 목적어죠. 그쵸? 지금 배운 조동사는 어디 앞에 와요? 바로 여기 수러 앞에 조동사가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수러 앞에 오는 표현이 조동사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수러 앞에 오는 표현이 뭐뭐 있었죠? 부사와 조동사, 전치사구가 있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세 개가 만약에 수러 앞에서 동시에 출현을 한다면 순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 부사가 먼저,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라는 거. 그쵸? 요 순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문 볼까요? 我不想跟他打电话 주어 볼게요. 我 나는 수러 다 걸다 무엇을 목적어 电话 전화를 주술목 나는 전화를 걸다 주술목 끝났어요. 근데 수러 앞에요. 표현이 지금 나온 어휘가 3개나 돼요. 그쵸? 3개 같이 볼게요. 뿌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죠?
부사니까 맨 앞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조동사 샹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가 이제 그 다음이 오고요. 전치사구 끈타 그와 전치사구가 또 조동사 뒤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수러 앞에 오는 표현들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 이 세 놈이 만약에 동시에 지금처럼 출제가 됐다면 순서 섞이지 않도록 부사가 먼저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 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동사는요. 요 가운데 자리에 항상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조동사 형용사를 하루에 한번 같이 다 끝내 볼게요. 형용사는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물이나 사람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묘사하는 품사를 바로 형용사라고 해요. 근데 형용사는요, 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로 수러 자리에 와요. 하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수러 자리 말고도요, 부사 자리에, 부사어,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 혹은 더와 함께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도 쓰이고,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수러 자리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굳이 뭐 수러 자리에 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꾸며주는 놈이라고 많이 표현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다채롭게 많이 이것저것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며주는 놈이다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형용사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형용사는 이런 놈의 수식을 잘 받는데요. 바로 누구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매우 잘 받는다. 부사는 수러 앞에 오는 성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도 부사라는 것은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죠. 조금, 많이, 훨씬, 특히, 완전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형용사 앞에 잘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피아오량, 예쁘다라는 형용사 앞에 소리가 너무 예뻐, 很漂亮, 完全漂亮이렇게 앞에서 조금 더 정도성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형용사는 정도부사 수식을 잘 받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디 온다 그랬죠? 주로 수러 자리에 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형용사가 수러가 되면 무엇이 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총밍, 똑똑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쵸? 똑똑하다 뒤에 무엇을? 아이를 목적어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아이를 똑똑하다 말이 안 돼요. 그쵸?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앞문장으로 볼게요. 읽어볼까요? 孩子很聪明. 아이는 매우 똑똑하다. 이렇게 주어가 올 수 있지 목적어는 오지 않는다는 거. 형용사기 때문에 또 앞에 흔이라는 정도부사가 또 떡하니 붙어 있네요. 형용사는 정도부사 수식을 잘 받는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우리가 형용사 뒤에도 러가 올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시제, 러, 저, 워 누구 뒤에 왔어요? 동사라는 품사 뒤에 왔었죠. 그쵸? 근데 러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 뒤에도 쓰일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러의 느낌이 달라져요.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었죠? 바로 완료의 느낌이었어요. 그쵸? 근데 형용사 뒤에 러가 오면요, 어떤 느낌이래요? 변화의 느낌을 준대요. 예문 볼게요. 天气冷了不要出门. 여기서 冷은 춥다라는 형용사예요. 冷了. 러가 붙었다고 뭐 완료, 뭐 추웁니다, 뭐 추움이 끝났습니다, 추운 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 뒤에 러가 붙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러 같은 경우는 변화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러 하면요, 춥다가 아니라 춥게 변한 거기 때문에요, 추워졌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예문 다시 가볼게요. 天气冷了不要出门. 해석하면요, 날씨가 추워져서 나가지 마, 외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완료, 형용사 뒤에 러가 붙으면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제 보면서요, 실제로 조동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시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6개나 돼요. 하나하나 배열해볼게요. 일단 6개 어휘 중에 주어가 될 만한 놈 보니까 我们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놈이 주어가 될 가능성 크네요. 그쵸? 我们首先 우리들은 먼저. 그래서 이 놈을 주어 자리에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수러는요, 요 있다라는 이 놈이 수러 같아요. 그쵸? 있습니다. 우리들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목적어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어휘 하나하나 볼게요. 应该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죠? 어디 앞에 와야 돼요? 수러 앞에 위치해야 해요. 그쵸?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알고 있는 표현 보이네요. 무엇이죠? 对自己, 对, 뭐뭐에 대하여
해석했더니 물결 잡히고 뒤에 적절한 명사도 붙었어요. 이거 뭐예요? 전치사 구죠. 그쵸? 조동사와 전치사구가 지금 보이네요. 조동사나 전치사구나 다 누구 앞이죠? 수러 앞이죠. 누가 더 먼저 와요? 부사 다음, 조동사 다음, 전치사 구죠. 부사 안 보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그 다음으로 수러 앞에서 배열이 되겠네요. 벌써 지금 주어부터 수러까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목적어 볼게요. 설마 너 이게 목적어는 아니겠죠. 목적어는 남은 어휘가 목적어일 거고 이렇게 생긴 구조조사 더 바로 관형어 표현. 관형어는 목적어 앞에 올 가능성이 99%다 했었죠. 그러면 목적어가 认识고 칭추더는 목적어 앞에다 넣어주면 끝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휘를 크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몇 개 생김새만 보고도 문장을 배열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하는 힘이에요. 내가 어휘를 잘 몰라도 생김새만 가지고도 문장을 배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됐죠? 정답 맞춰볼게요. 我们首先应该对自己有清楚的认识. 해석해볼까요? 我们首先 우리들은 먼저 应该 반드시 对自己 자신에 대해서 요 있어야 해. 무엇이요? 清楚的认识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겠다. 됐죠? 이 문장은 주술목 말고 지금 수러 앞에서 부사어 자리에 조동사와 전치사구가 두 개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조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온다는 그 순서까지 여러분이 잡아줘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술목 배열하고 수러 앞에 오는 놈의 순서 부사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라는 거. 그리고 칭주더 바로 더 이렇게 구조조사 더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형어를 만드는 거고요. 관형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오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관형어가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제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단어 하나씩. 饭店的 호텔의 하면서 더가 있기 때문에 역시 뒤에는요 무엇인가가 붙어서 이제 문장 완벽히 만들어줘야 돼요. 호텔의 뭐? 호텔의 좋다. 호텔의 그곳, 호텔의 특별, 호텔의 푸 서비스 느낌 봤더니요. 호텔의 서비스 이렇게 어울리겠네요. 그쵸? 饭店的푸 호텔의 서비스 됐고요. 그럼 수로는요? 좋습니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호텔의 서비스는 이게 주어고 수로는요, 좋습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뭐가 없다 그랬죠? 목적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배열해 볼게요. 특비의 뜻은요? 특히, 특별히. 품사 뭐예요? 부사예요. 특히, 특별히. 특히나 어떤 부사 같아요? 정도부사죠. 그쵸? 정도가 특히나 특별하게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앞에서 정도부사가 많이 온다 그랬으니까 특비의 다음에 하오가 붙어야겠네요. 특비의 하오. 그쵸? 그 남은 놈이 이거네요. 나지야 이 느낌이죠. 그쵸? 지아는요. 볼게요. 집이나 점포, 가게, 공장들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 뒤에는 뭐 집, 점포, 공장 이런 가게가 와야 돼요. 바로 어디가 와야 되죠? 饭店 호텔에 붙어야겠죠.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那家저饭店的 저 호텔의 서비스는 特别好 굉장히 괜찮습니다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꼭 잊지 말고요.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서 이렇게 딱 목적어가 없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형용사 앞에는요 특비에처럼 정도성 부사가 많이 붙는다는 것 잊지 말고 꼭 체크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답 읽어볼게요. 那家饭店的服务特别好 해석은 저 호텔의 서비스는 특히나 괜찮습니다가 되네요. 학습 5일차 쓰기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제시어휘와 제시글 확인하셨죠?
제시 어휘 볼게요. 찡차이 뜻은요. 멋지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지금 HSK 4급 장문 어휘로 굉장히 출제 많이 되고 있는 어휘예요. 품사는 형용사고요. 그림을 보니까 남자가 멋있게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서 관련 어휘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요. 연관 키워드 어휘 한번 뽑아볼게요. 요용, 운동员, 수영 선수 혹은 시합 중인가 봐요. 비사이, 시합하다. 한국队, 중국队, 한국팀, 중국팀. 그 다음에 이기다, 슈지다. 요 두 단어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 두 단어를요, 같이 묶어서 읽어볼까요? 지다, 이기다. 읽어볼게요. 슈잉, 다시요. 슈잉. 이 뜻은요, 지다, 이기다를 묶어서 이렇게 읽어내면요, 바로 승패라는 뜻으로 변해요. 슈잉은요, 승패. 이렇게 묶어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형용사 어휘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배운 형용사 패턴으로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찡잘, 멋지다, 수로고. 그럼 주어 잡아보면 되겠네요. 무엇이 멋지죠? 这次游泳比赛, 찡잘. 이번 수영 시합은 멋집니다. 굉장합니다. 이렇게 기본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형용사 수로 앞에는 우리 자주 오는 게 뭐였어요? 정도 부사. 很非常特别. 이런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 이번 수영 시합은 精彩, 멋집니다. 근데 얼마나? 很, 매우 멋집니다. 이렇게 정도 부사 딱 넣어봤어요. 이번에는요, 형용사 수로에다가 우리 부사, 칸치라이,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장문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칸치라이 뜻은요,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으로 부사예요. 그래서 어디 앞에 위치해야 되죠? 일단 수로 앞에 위치해야겠네요. 그래서 문장에 칸치라이가 들어가면요, 뭐뭐해 보여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어떻게 표현하죠? 他们很幸福. 이 문장에다가 칸칠라에 넣어볼게요.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좀 될까요? 他们看起来很幸福 하면 되겠죠. 지금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영 경기는 너무 멋져. 아까 기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很精彩. 여기다가 또 칸칠라에 넣어볼게요. 야, 이번 수영 경기 너무 멋져 보였어. 너무 대단해 보였어. 칸칠라에 넣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看起来很精彩. 할 수 있겠죠? 칸칠라이를 우리가 넣어주면요. 뭐뭐해 보여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만능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내가 이 표현을 한번 쓰고 나와야지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역으로 나 이거 꼭 쓰고 나올 거야. 어떤 문장이 나오든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장문 파트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 어휘거든요. 아마 꼭 이 4개, 이 6개, 5개, 7개 뭐 이런 정도의 어휘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형용사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개 어휘를 꼭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전 PT 한번 볼게요. 형용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형용사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까요? 형용사 어휘 보이세요? 낭만 뜻은요. 낭만적이다 형용사죠. 뒤에 목적어 안 와요. 형용사니까 앞에 정도성 부사가 와야 돼요. 어딨죠? 非常. 그러면요. 非常浪漫. 너무 낭만적이야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주어 잡으셔야죠. 무엇이 도대체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주어. 爱情. 사랑이죠. 주어. 爱情. 사랑은 너무 낭만적이야. 그리고 형용사 수로 문제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형어성 표현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붙겠네요. 그쵸? 그들 둘의 사랑은 他们俩的爱情 너무 낭만적이다. 非常浪漫 됐죠?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 문제 5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顺利. 대표적인 형용사죠. 형용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70%는 이 어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휘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어휘거든요. 4급에서 꼭 체크하세요. 顺利 뜻은요. 순조롭다. 형용사기 때문에 문장 끝,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장 끝에 위치할 거고요. 문장 끝에 놓여서 어떤 걸 나타내요? 의문을 나타내죠. 그래서 顺利吗 하면 어떻게 돼요? 순조롭니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주어는요.
얘는 아마 주어 앞에 와야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어는요. 잉핀이 주어겠죠. 요 어휘도 사극에서 대표 어휘라는 거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휘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잉핀 뜻은요.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꼭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잉핀 이게 주어죠. 지원, 응시한 것은 순리마, 순조로웠니? 그쵸. 근데 이제 주어 앞에서 관용어,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올 수 있죠. 어떤 응시? 上午的 오전에 지원한 거 괜찮았어 라는 표현이네요. 정답 다시 맞춰볼게요. 上午的应聘顺利吗? 다시요. 上午的应聘顺利吗? 오전에 응시한 거 괜찮았니? 순조로웠니? 됐죠?